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까드리는 모두까기 인형의 제작자 황소영입니다. 평소에 나오던 모두까기 인형 MC 김현빈 국원이 나오지 않아 조금 의아하셨을 겁니다. 이번 방송 주제는 세월호 사건인데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중하고 차분하게 방송에 임하기 위해 제작자인 제가 직접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요. 그 속에서도 정말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잘 안 되시죠? 이번 모두까기 인형에서는 1, 2부로 나누어 세월호 특집을 방송할 것이고요. 하구 여러분들께 정말 팩트에 기반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설명해 나가도록 하죠. 실패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월호라는 기상 상태가 좋아서 수색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 야간 수색팀이 어젯밤 늦게 선박 내부로 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이 팽목항해에서 구조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4월 16일 세월호라는 배는 500여 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출항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보통 출항을 할 때 관제센터라는 곳에 이제 우리 배 이제 출항한다. 지금 상황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를 안 하면은 벌금이 200만 원이 부과되거든요. 선장이 잘 몰라서 안 했다거나 정말 깜빡하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관제센터 측에서 배에 전화를 해가지고 너 왜 지금 연락 안 하냐? 너 지금 출항하고 있는 거 다 보인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연락은 하지 않았고 그냥 위치만 보고 있었다 라고 관제센터 측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교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3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그 침몰하기 전에 이 세월호라는 배가 4번 정도 방향이 틀어지면서 흔들리거든요. 크게. 근데 이때도 관제센터와 이 세월호라는 배는 서로 교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배가 제한된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를 넘고 전력 질주를 하거든요. 그때도 이 배와 해경 측, 관제센터 측에서는 전혀 교신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마지막에 침몰하기 직전에 거의 100m 정도의 경로를 이탈하여 급 유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센터와 이 세월호라는 배는 서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만 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제센터 측에서도 계속 위치만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연락을 안 했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세월호가 급유턴을 하고 4번 정도 방향이 틀어지면서 흔들리는 현상이 조사한 결과 이 배가 그 무게를 실어 가야 하는 그 무게를 초과하였는데도 누락하고 출항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 밑에 스테빌라이저라는 균형 장치가 있어요. 그 파도 때문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조금씩 방향이 틀어질 때 이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균형 장치가 이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관제센터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그 교신 내역을 그 2시간 동안의 교신 내역을 이제 달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다른 배와의 교신 내역, 그 시간대에 다른 배와의 교신 내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세월호만의 교신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교신을 안 했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교신 내역을 삭제해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자동화 해상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관리 시스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것은 배에 대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위험 정보가 해경 측으로 자동으로 센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랐다 라는 거예요. 왜 몰랐냐고 물어보니까 해경 측에서는 그 배에 그 이 해상교통 관리 시스템에 단말기가 없었다. 그래서 우린 몰랐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얘네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동 센서가 오지 않아도 해경은 함교대해서 의무적으로 배를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들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관대하게 봐서 자동 이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몰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요. 이마저도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시스템의 업체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단말기는 그 배의 위험 정보가 그 배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오는 그 시스템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단말기가 없어도 관제센터 측에서는 자동으로 센서가 오는 거라는 거죠. 해경은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조사한 결과 이 22억이나 들여서 도입한 시스템을 끄거나 경보가 울려도 잘 확인하지 않았다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가 배가 조금만 움직이거나 그냥 파도 때문에 움직였을 때도 이 경보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해경이 귀찮아서 경보가 와도 뭐 큰일 있겠거니 하고 잘 확인을 하지 않고 정말 착잡합니다. 확인을 하지 않거나 시스템을 껐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또 다른 이유는 채널 선택이 있었죠. 이 세월호에 설정되어 있는 채널은 12번과 16번이 있었는데요. 먼저 12번은 세월호의 도착지인 제주도의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채널이고요. 16번은 뭐 어떤 관제센터든 간에 모든 관제센터와 그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뭐 해수부라든지 각 부처와 다 연결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16번의 채널을 원래 선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12번 채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연락이 가서 80km나 떨어진 제주도 관제센터에 연락이 가서 제주도한테 우리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해서 제주도 관제센터에서는 진도가 더 가까우니까 이 세월호라는 이 배가 지금 사고 지점이 진도한테 다시 연락을 하고 또 112한테 다시 연락을 하고 이러면서 12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왜 16번 채널을 누르지 않았냐? 라는 의문점과 의혹이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 세월호 항해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16번 채널은 보통 쓰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그 해상 사고가 16번 채널을 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한테 알려지면은 그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우리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16번을 쓰지 않는 관행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배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관행이 이루어지면은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또 다른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는 정말 검찰 조사가 즉시 촉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해경과 청해진 해운의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진도의 해상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진도 파출소 하나의 수품 출장소, 그러니까 해경 출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에는 구조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어선들이나 민간 자율구조선 있죠? 어민들한테 연락을 취한다고 해요. 파출소에도 장비가 부족해서 어선들보다 늦게 온대요. 심지어 세월호 침몰 지역의 해당 구역인 허거차 출장소 있죠? 거기서도 연안 구조정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 이렇게 구조 장비가 없나 해서 통계 조사를 해보았거든요. 근데 해경 출장소의 39%가 연안 구조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경 구조 장비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53억에서 23억으로 반 이상이 축소되었고요. 또 기름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선 훈련을 축소하였습니다. 정말 이들은 돈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왜 해양경찰교육원 뒤에는 145억 원이나 들여서 골프장을 지었던 걸까요? 골프장을 지은 목적이 다른 해외 해상기관과의 교류를 위해서, 골프장에서 교류를 말하는 것은 접대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골프장에 있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것이 구조장비 예산의 6배나 되는 돈을 들여서 골프장을 지은 이유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청해진 해운 또한 적자라는 이유로 안전교육에 54만 원을 투자했죠. 그리고 접대비에는 6천만 원, 광고비는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승객들, 국민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이 청해진 해운과 해경은 과연 생명을 중요시 여겼던 걸까요? 이윤을 중요시 여겼던 걸까요? 저는 팩트를 다 알려드렸고요. 판단은 가대하고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가 침몰하기 전의 문제점, 해경과 청해진 해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침몰한 직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수중에 있는 선체 수색이라든가 군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 업체가 조금 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여보세요? 임치현 교수님이신가요? 예,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그 팩트TV 이상규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 최근에 그 논문 중에 좀 제가 취재를 좀 할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지금 해난구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중에 국제군안협회 ISU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ISU가 정인이 된다는 것들이 해난구조의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 해난군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익조직에 가입됐다는 뜻입니까? 협회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증기관은 아니니까요. 그 해난구조의 국제적인 인정을 주는 그 기관은 아니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인증을 하고 그런 건 없고요. ISU에서 이제 인정하는 것까지 지금 혼선이 좀 있는데 해난구조에 대한 이 실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ISU가 우리는 능력 안 되는 사람 안 받아주겠다 그런 의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그분들이 충분히
왜냐하면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국제적으로서 좀 규모도 갖추고 있거든요. 또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예. 뭐 규정상으로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ISU가 국제기구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국제기구나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죠. 그냥. 민간업체에서 이익단체에 모여있는 협회 조직인 거죠. 영국에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메일 왔는 것들이 이제 제가 그 조건이나 국제 인정이라 하니까 우린 그냥 능력 있는 업체다. 그쪽에서 뭐 자격 요건이 있다 그러던가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국제 인정 기관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그 대답은 답변할 수는 없고 우리 협회에서 가입된 회원사들은 능력 있는 군안업체다. 이것만 밝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뭐 문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 군안 업체들끼리 자기들끼리 뭐라 그럴까요? 그 이익을 위해서 뭐 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업체라도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면 그게 어떤 국제적인 공정성을 가진 업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보세요. 어제도 갔다가 그냥 오고, 그제도 갔다 그냥 오고, 오늘도 갔다 또 그냥 오면은 그런 게 불만이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아마 경찰청에서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무나 집어넣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언딘이 책임질까? 아니 나라가 책임질까? 자원봉사 오신 분들은 그런 걸 전혀 그 실제로 물속 상황도 잘 모르잖아요. 그 상황은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니까. 그 물속 상황은 민간 잠수사들이나 여기 다이빙 시스템이라는 여기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자신합니다. 그건 여기 다 천안하면이 예?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체계적인 다이빙을 해가지고 하루에 60명 이상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좀 해달라 해도 이게 반영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신문 방송에 인터뷰도 수없이 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연락처 달라, 연락 주겠다, 이랬고요. 다음 날 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고요. 이 하고 전에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약과에 불과했죠. 하고 이후에도 해경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경과 구조 업체로서 계약한 언딘, 이 업체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이것이 해경과 언딘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언딘에 대한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경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언딘이 청해진 해운과 인양업체로서 계약을 한 거는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했던 게 구조업체로서 해경과 계약을 했다? 뭐 해경 측에서는 뭐 언딘이 ISU의 뭐 해양사로서 뭐 전무성에 보장되고 뭐 최고급 뭐 최신의 뭐 좋은 수식어는 다 붙여가면서 홍보를 했는데요. 뭐 이거 ISU 이것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다 설명해 드렸고요. 왜 제가 이해가 안 갔냐? 뭐 언딘은 애초에 해양공사나 선박 인양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청해진 해운과 뭐 인양업체로서 계약한 거는 뭐 그래 뭐 그렇다고 봐요. 근데 그것마저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청해진 해운한테 해경 측이 추천을 했다고 하죠. 인양업체로서 언딘하고 계약하라고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구조업체로서 이 언딘이 이 인양과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거 감이 오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조는 그 배 안에 생존자들 살아계신 분들을 살도록 구조하는 거, 말 그대로 구조하는 것이고요. 인양은 이미 사망자, 시신을 끌어올리는 작업이에요. 그 뉴스에서 보시면 뭐 큰 크레인,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뭐 우아하다 싶은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 다 인양 장비입니다. 침몰 당일날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 언니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고요. 뭐 구조 조작 논란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특혜 논란부터 보자면 이 현장에 섰던 민간 잠수사들과 실종자 유가족들의 인터뷰에 따라서 보았을 때 첫날 정부와 언론의 발표에서는 잠수사가 600여 명, 그 다음에 선박이 170 몇 척, 그 다음에 항공대가 29대, 뭐 지상 최대의 작전 이렇게 떠들고 있었을 때 정작 현장은 조용했다고 합니다. 이 첫날에는 그 배가 더 이상 침몰하기 전에 가장 빠르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는 그 수중 작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항공기, 선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수부원들이 중요해요. 근데 첫날 잠수부원들이 16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바지선, 그러니까 생존자를 데리고 와서 뭐 배에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 바지선이나 오징어배 뭐 이런 것도 나흘 이후에나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유가족들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또 정작 중요한 수색 시간대인 그 조류가 가장 약할 때, 그러니까 소조기 때, 이때도 다른 뭐 바지선이 아니라 언딘의 바지선을 설치해야 된다고 8시간이 허용돼서 그 소조기 때도 놓쳤어요. 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조류가 너무 세서 잠깐만 들어가고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땐 조류가 셌겠죠. 하지만 조류가 가장 약할 때는 왜 이렇게 붕 뜬 행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조류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안다면 그렇게 분투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해양과학기술원의 추천을 받은 언딘의 선박보다 더 큰 대형 바지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딘의 바지선에 밀려서 대기하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하고요. 또 첫날 침몰 직후에 자원민간 잠수사들이 장비를 들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되돌려 보냈대요. 언딘하고 계약을 해서 언딘이 수색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원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게 보통 해상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여기저기서 다 몰려와요.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투입을 시키고 최대한의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추천을 받은 배도 언딘 때문에 안 되고 침몰 직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침몰 직후에 민간 잠수사들이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도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특히 민간 잠수사들이 장비를 가지고 왔을 때 평소에 조기나 캐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되돌려 보냈는데요. 여기서 쟁점은 과연 언딘은 얼마나 전문적이고 안전성이 보장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언딘 측에서 추가로 투입한 바지선 리베로호, 많이들 아시죠? 많이 뭐 최신의 장비다, 정말 좋은 장비다라고 하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리베로호가 최신이기 때문에 급하게 투입을 해와서 이 안전검사 등의 준공 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배라고 합니다. 과연 이 언딘 측에서 민간 잠수사들을 조개나 캐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네. 이러한 수색 작업 중에 이제 그 이후에는 민간 잠수사가 투입됐잖아요. 민간 잠수사가 처음으로 시신 해구를 발견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인양을 하려고 그 물속에서 하는데 이제 뭐 조류 때문인지 뭐 위에서 뭐 계속 그 줄이 당겨지더래요. 그래서 인양을 하지 못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이제 언딘 측에서 그러니까 그들끼리 막 고성에 오가고 그랬대요. 뭐 김용성 이하 있죠. 언딘의 김용성 이하이 와가지고 뭐 그 잠수사한테 인양을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그거 인양 우리가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바지선을 타고 민간 잠수사들이 8명이 들어갔는데요. 그들 중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위선이 위험해진다라고 하면서 그들끼리 막 고성에 오갔다고 해요. 고성에 오갈 시간도 없는데,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언딘과 해경이 함께 구조 작업을 하는데
그동안 무시했던 자율민간 잠수하가 가장 먼저 시신을 발견을 하고 인양을 하면은 또 해경과 언딘 측에서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요, 이 민간 잠수, 처음으로 시신을 발견한 민간 잠수하는 뭐 언딘 측에서 장비도 있고 하니까, 그래, 뭐 너네가 인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새벽 4시였거든요? 근데 그날 자정에서야 언딘 측에서 시신 인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경은 공식 브리핑에서 언딘이 시신을 인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딘 측의 반론을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죠. 층 객실 유리창을 통해서 실종자 3구를 발견한 팀은 민간 봉사 잠수팀이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들어가셔도 성과가 없으니까 계획과 작전을 짜서 정확하게 타겟이 있어야 된다 하는 타이밍을 풍랑주의보가 있는 시점을 잡은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오해가 산 거는 저희들의 어떤 뭐 현장에서 워낙 이게 거친 현장이다 보니까 언딘 측의 반론을 들어보았습니다만 당시에 풍랑주의보는 없었던 것으로 기상청에서 밝혀진 바 있고요. 이러한 언딘 측의 반론 이후에도 민간 잠수하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시신을 인양했던 강대영 대표와 이제 이 세월호의 수색 작업에 있어서 이제는 자율민간 잠수사로서가 아니라 언딘의 소속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식의 제안을 받아왔다는 민간 잠수사들의 인터뷰를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언딘 측의 입장과 민간 잠수사들의 입장 둘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가대하고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여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류가 굉장히 뭐 빨랐다라든가 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라든가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작업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예. 일단 유리창을 파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충분히 예. 얼마든지 그 살아있는 예. 학생들을 찾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당시 그 김이사라고 하는 분이 예. 그 현장의 작업 장소에는 없었었는데 예. 언제 올라왔는지 이제 그 자꾸 와서 선배님 이거 저희가 이게 전체 그 맡아가지고 하는 일인데 예. 제가 이런 일을 그 다른 업체에 뺏기게 되면 예. 내가 회사 사장으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얻는다. 예. 당신도 회사 생활을 해봤는지 몰라도 이런 경우 내가 뺏기게 되면 얼마나 그 큰 손실이 있겠느냐. 예. 이러면서 좀 더 밀어줬으면, 응? 뭐 그리고 또 뭐 원하는 게 있느냐. 예. 그때 상황과 지금 세월호의 상황을 비교하자면 네. 특히 초기 대응에서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시는 모양이죠? 확실히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문제죠. 전체가. 예. 어떤 여기서 전체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조류는 거기가 세다고 하나 예. 배가 워낙 규모가 크고 에어포켓이 그렇게 접혀가지고 그렇게 선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다시 그 배의 그 균형이 이미 잡힌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구조 작업은 안으로 들어가서 침투해서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고 좋은 상황이죠. 예, 예. 배가 이 작은 배들은 에어포켓이 잡히면서 옆으로 둥글면 예. 바로 그 가라앉아 버립니다. 예, 예. 세웨리 같은 경우. 그런데 이렇게 큰 배들은 격벽이 많이 있어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화 오자마자 자기는 어디 협회 강사고 어디에서 수종공사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구조 활동하시는 분 명단을 좀 주십시오.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명단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언딘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언딘에
그 명단을 넘기려고 합니다. 왜 저희는 언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언딘에 저희 명단을 넘깁니까? 저희는 그 민간 자율 구조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 차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말을 자르셨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원봉사도 좋은데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해줄 생각이 없냐? 이런 생각이 없냐? 돈 버는 건 좋다.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진도다. 나 안 간다. 왜? 기분 나빠서 못 간다. 내가 봉사하러 갈 때는 물에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민간 봉사 다이버들 뭐 검증이 안 됐네. 그리고 뭐 2차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정해놓고 이제 그 사람들 민간 다이버들 봉사하러 온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다 집에 가고 나서 지금 바람이 없으니까. 아마 인양업체인 언딘이 구조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벅찼을 겁니다. 본인들이 보기에도 민간 잠수사들이 더 숙련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이들이 너무 잘하게 되면은 수색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고 또 그러면은 침몰 당일날 민간 잠수사들을 안전성 운운해가면서 되돌려보냈던 해경이 비판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잠수사들을 언딘 측으로 합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면서 언딘과 해경이 계약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 일단 언딘의 대표가 해양경찰청 고객평가위원회의 임원이고요. 또 현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입니다. 이 해양구조협회에는 전 현직 해경의 인사들이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모두 팩트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 언딘과 해경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가대하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집 1부로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와 해경 그리고 청해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사고의 전개 단계를 살펴보면서 정부와 해경 그리고 언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참으로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침몰 당일로부터 지금 촬영 날짜로까지 하여금 20일이 지났습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고요. 아직도 배 안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한 축이 되어야 하는 공중파 방송국에서는 다시금 일상으로 되돌아와 드라마 예능이 내비쳐지고 있고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슬프고 감성적인 내용만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또한 한동안 슬픔에 잠기다가 다시금 일상을 되찾지 않으셨나요?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슬플 수 있지 않지 않느냐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거고 그 슬픔도 치유받는 거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슬픔은 시간으로 치유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알게 해준 지독한 관료주의, 생명보다 이윤이 중요시되는 사회, 이것은 시간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권리보다도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상 규명해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꾸겠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기 인형 세월호 참사편 그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5월 19일에 방송되는 2부에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정부와 해경 그리고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